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사 큰 그림을 그려보는 10번의 강의 중에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1450년에서 1750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유럽의 내부 상황을 일단 공부를 했었죠. 유럽 내에 르네상스라든가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운동, 또 계몽주의 사조의 유행, 또 절대왕정의 수립과 또 의회주의의 발전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유럽 내의 정치적인 어떤 안정과 함께 유럽이 외부에 대한 어떤 관심을 키우게 돼서요. 신항로 개척에 너도 나도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봤었죠. 오늘은 이제 여기에 이어서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의 상황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장소는 이제 Forbidden City라고 써 있는데요. 중국 한자로는 자금성이라고 쓰죠. 자금성. 이게 이제 금자가 이렇게 금지되어 있다 할 때 그 금자예요. 그래서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자금성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영어로도 Forbidden City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그 규모가 얼마나 이제 큰지, 하나의 성이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 정도로 규모가 넓다 해서 이제 성, Forbidden City 이렇게 번역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 이제 베이징에 있죠. 그리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베이징이 이제 중국의 통일 왕조의 수도가 된 것은 원나라 시대지만 명나라 시대에 이 자금성은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1450년에서 1750년에 해당하는 중국 왕조 명나라와 청나라를 공부를 할 겁니다. 예, 명나라는 1368년에 성립돼서 1644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1392년에 이제 이성계의 조선 왕조가 건국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경우도 가마쿠라, 그다음에 아시카가 바쿠후 정권이 무너지고 센고쿠 피요르드를 접어들어서 에도 바쿠후로의 이행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 같이 서로 이웃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밀접한 관련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지역의 역사는 뭔가 좀 이렇게 비슷한 사이클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제 중국 왕조의 생물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그 정치 세력의 생물 시기를 쭉 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세계사가 서로 연관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이 명나라를 세운 것은 주원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씨 왕조예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홍무라는 시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홍무제 주원장. 원나라 말기에 이제 여러 한족 군벌 세력 중에 이제 마지막 승리를 거머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젠트리와 랜드로드 클래스의 지지를 받아서 명나라 왕조를 성립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젠트리라든가 랜드로드 같은 것은 이제 중국의 지배 세력을 지배 계급을 영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영어적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고전적으로 어떤 자신들의 지배계층을 지칭해 왔던 그런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대의 한대의 뭐 호족이라든가 아니면 수당대의 귀족이라든가 아니면 송나라 시대 때부터 성립된 사대부 계층 또는 명청대의 뭐 신사 또는 향신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용어들이 각각 그 가르치는 특성이 있죠. 이제 호족 같은 경우는 지방의 대지주층으로서 그 지방의 유지, 터줏대감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귀족들은 비슷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취향이 세련된 고상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수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다음에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선비 사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그 소양, 학문 같은 것을 기르는 것이 지배계급의 필수적인 어떤 그 교양이 되었던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사나 향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간 명청대의 지배계급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각각을 지칭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영어로는 뭐 landowning class, 호족, 마찬가지 뭐 landlords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귀족은 aristocrats, 그다음에 사대부는 호족이나 귀족만큼 땅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이 gentry, 신사에다가 그냥 조금만 땅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관료로서 유교적인 소양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scarla gentr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이제 중국의 지배계층을 가리키는 특수한 용어로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제 당시 지배계층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주원장의 명나라가 건국이 되었고, 이 명나라 때 중국은 상당히 어떤 그 문물의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뛰어나게 이루었어요. 그래서 명나라 그 주변에 이제 많은 국가들을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가로 직접적으로 중국이 지배를 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물질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조공국가로서 당시에 사실 조선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명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러한 명나라의 최고의 전성기 때 황제가 아마 영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루, Emperor 영루, 영락제를 중국식으로 읽으면 영루예요. 그래서 이때 영토도 가장 넓게 확장이 되었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제 가장 명대에 이제 번영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보여주는 이제 한 장의 지도를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Voyage of 정하. 이 사람은 명나라 때의 군인이자 좀 아이러니하지만 환관이자 이랬던 사람인데 1405년부터 1433년에 걸쳐서 이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때 이제 명나라 황실의 명령을 받고 대함대를 인도를 해서 명나라 남해안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차이나와 인도와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이 명나라의 위신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항해를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가 1405년부터 1433년까지니까 유럽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본격적으로 신항로 개척을 시작했던 것이 15세기 중반 이후라고 할 때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명나라는 더 앞선 기술과 이제 더 많은 어떤 더 큰 국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 뒤부터 청대 초반 이후부터는 중국의 구군은 점점 이제 기울기 시작하고 반대로 유럽의 세력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 정화의 해외 원정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어떤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에 있었던 반면 그래서 그 이후에 점점 중국은 자만에 빠져서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유럽 경우에는 이제 신항로를 개척한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